안녕하세요. 김어준의 KFC 제7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보엽 기자는 영국 유학준비관이겠네요. 성공은 못할 거라고 봅니다만 오늘 이번 회만 빠졌고요. 한떨기 기자, 송채경화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송채경화 기자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세월호 3대 의혹 2탄입니다. 2탄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영상 하나를 일단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 민중의 소리에서 아마 지난주에 전국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영상일 텐데, 박 대통령이 안산 가서 유가족들을 만나고 조문하고 돌아왔다. 관련해서 송채경화 기자가 좀 취재를 해봤어요. 네, 제가 직접 해당 할머니를 취재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논란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해봤는데, 일단 그 할머니가 청와대에서 섭외를 한 사람이라거나 혹은 연출이라거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를 쭉 찾다 보니까 CBS 노컷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 정부 관계자 멘트로 뭐라고 했었냐면, 미리 계획했던 건 아니지만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 분향소에서 눈에 띈 해당 노인에게 부탁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뭘 부탁했냐면 대통령이 조문할 때 대통령 가까이에서 뒷따르라는 주문을 했다. 이런 기사가 CBS 노컷뉴스에 나왔었는데, 이후에 이제 다른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절대 자기네들은 섭외한 게 아니고 연출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 기사들만 계속 나왔는데, 그래서 노컷뉴스에서만 나온 게 이제 궁금해서 그 노컷뉴스 관계자랑 통화를 해봤어요. 실제로 이런 정부 관계자랑 통화를 하고 확인한 게 맞냐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애초부터 그 할머니를 어딘가에서 데려와서 연출을 한 것까지는 이제 여기서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장에 있는 할머니한테 부탁을 한 건 사실이라는 얘기를 한 걸로 봐서 어느 정도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중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뭐냐면, 대통령이 정면을 보고 걸어가는데 사실 굉장히 시끄러워요. 허공을 응시하면서 걷죠. 그러다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를 만나고 그 다음 보도됐던 유가족을 위로하는 사진. 허공을 바라보고 걷다가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천천히 돌아요. 그 도는 장면에서 그 위키트리에서 따로 만든 동영상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뭐가 나오냐면, 돌 때 박근혜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도는 장면이 여기까지 네. 카메라 동선이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옆에서 뭐라고 떠들든 간에 허공을 응시한 채 걷다가 거기서 카메라 그쪽 방면에 있던 카메라 뒤쪽에서 여기까지 고개를 끄덕거리고 돌아가는, 마치 진공 상태에서 구름 위를 걷듯이 연기의 몰입도가 굉장히 좋다고 저는 평가하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이걸 연출이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웃긴 이야기고요. 우선 현 정부의 대처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연출 정권인 거죠, 연출. 구조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이 연출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 같이 연출하고, 또 실제 만난 할머니가 유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빈소에 가서 상주를 위로하고 온 게 아니라
빈소에 가서 빈객을 위로하고 돌아온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걸 보고 두 가지 생각을. 첫 번째는 뭐냐면, 진짜 대통령이 누구지? 누가 이런 거를 다 기획하고 연출하고 이렇게 대응하라고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우리 박 대통령은 그 연출의 충실히 따라서 뿐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 기사의 댓글이 엄청나게 달립니다. 연출이라고 하는 쪽과 그걸 방어하고자 하는 알바들이 득실득실해요, 요즘.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기사의 댓글을 통해서 여론이 왜곡되고 침몰하고 있구나. 민간 알바사가 필요하다. 여론의 재난 현장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알바들을 보면서 우리는 화만 내고 있었어요, 그동안. 하지만 이제 우리도 민간 알바사를 우리끼리 모집해서 특정 댓글에 재난이 발생하고 있을 때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여론을 구조해내는 그런 민간 알바사 센터를 설립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인 세월호 3대 의혹 2탄 진행해 보겠습니다. VTS 교신, 이제는 저는 조작이라고 부릅니다. 진도 VTS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벌써 여러 번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초기 대응이 실패를 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은폐가 시작됐다. 그 이후 이어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행동들은 첫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엔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황적으로 이런 의혹이 있다. 진도 VTC에 진입해서 침몰하기까지 2시간이나 있었는데 한 번도 교신하지 않았다.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정황적으로. 첫 번째는 진입할 때, 두 번째는 이 배가 이례적으로 전선벽으로 달릴 때, 세 번째는 갑자기 변침을 할 때, 이 세 번은 존재해야 된다고 제가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했고, 정황적으로. 두 번째는 기술적인 의혹들. 이 부분들은 KBS, YTN, SBS에서 쭉 보도를 했어요. 제가 아니라. 그 내용의 요약을 해드렸죠. 같은 소리가 반복이 된다. 그리고 36곳 삭제됐다. 그리고 메아리, 에코가 있는데 원음이 있기 전에 에코가 나온다. 야호! 하지 않았는데 에코부터 나온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VHF는 FM 방송 음질이다 라고 하는 관제사의 이야기. 그리고 채널은 이렇게 섞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동시에 자신들을 부른다 하더라도 대기를 시켜서 각각, 안 그러면 동시에 똑같은 채널로 여러 배가 부르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채널도 막 섞여 있다고 그러고.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했죠. 왜 16번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핵심은 사용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원래 그간의 언론 보도는 16번을 사용하면 주변 배들이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안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정설처럼 유통됐으나, 그러나 생각해보면 주변 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12번 제주도하고 교신했단 말이죠. 그쵸? 제주도하고 교신했다면 사고를 숨길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발상을 좀 달리해보자.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 자신을 구해줄 해경이 직접 운영하는 진도 VTS와 교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추론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매우 합리적이 짝이었죠. 자, 오늘 이야기는 첫 번째, VHF의 잡음, 엄청난 잡음이 나와요. 진도와 세월호가 교신하는 내용을 잠깐 들어보세요. 자, 이런 내용이 계속 이어져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전혀 모르겠죠. 이게 에코가 있고 또는 뭐 채널이 섞이고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제사들 이걸 들은 다른 관제사들은 이러면 어떻게 관제를 하느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혹을 얘기했었죠. 그런데 진도 BTS 등 관제센터 사진들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테이블 위를 확대하면 이런 게 보입니다. 이런 장비가. 이거를 VHF 텔레폰이라고 불러요. 무전기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이 관제센터에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채널을 바꿀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서 마치 텔레폰처럼 전화기처럼 만든 거예요. 그냥 요 앞에서 마이크를 들거나 전화기를 들고 교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텔레폰처럼 생겼다고 VHF 텔레폰이라고 불러요. 이런 장비가 실제 쓰였습니다. 진도에서. 이렇게 생긴 장비예요. 이 장비를 만든 업체도 알았어요. 자, 그러면 그런 장비가 소리를 얘기하면 그 소리가 선을 따라서 VHF에 송수신을 하는 장비. 요 장비입니다. 요 똑같은 장비예요. 장비가 어딘지 알았다니까? 요 장비를 통해 소리를 받거나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초단파는 직진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높은 곳에 있을수록 멀리 도달하겠죠. 그래서 보통 안테나를 높이 세워요. 중계소에. 이 중계소에 쓰이는 장비예요. 밑에 거는. 이런 장비들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하느냐. 왼쪽에 관제센터에서 마이크 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전용선을 타고 오른쪽에 보이는 송신 중계기 거기로 가죠. 거기서 보내고 받고 하는 거예요. 밑에 배들에게. 그러면 이때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 소리는 어떻게 녹음되냐 이거죠. 지금 이 소리를 녹음한 거예요. 그렇죠? 이 소리가 결국은 VLR이라고 하는 장비에 저장이 됩니다. 어떻게? 제가 하도 협조를 안 해줘서 다른 나라의 관제센터에 설계 도면들을 구해서 열심히 봤어요. 어떻게 연결하는지. 시스템에 직접 연결해요. 무슨 얘기냐? 자, 내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월호 불러요. 그럼 이 소리는 전용선을 타고 송신탑에서 송신기를 통해 날아가겠죠. 그죠? 하지만 내가 말하는 소리는 내가 있는 이 관제센터의 시스템에 저장이 된다고.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소리를 바다 한가운데서 잡은 게 아니라고. 관제사가 세월호 부를 때 그거를 바다 한가운데에서 관제센터하고 배가 주고받는 걸 무소를 중간에서 잡은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관제센터에서 말하는 걸 그냥 잡은 거라고. 내가 전화기로 전화를 하면 내 목소리는 내 전화기로 녹음하면 깨끗하게 잡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상대방은 잘 안 들릴 수도 있죠. 내 전화기로 녹음하면. 바로 그런 원리예요. 이 관제센터에서 녹음했기 때문에 깨끗해야 돼. 상대방 소리는 시끄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소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소리는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노래방 가가지고 무선 마이크를 딱 끼면 윙 하는 소리가 갑자기 날 때 있잖아요. 마이크가 스피커 너무 가까우면 지금 그렇죠. 이게 하울링이에요. 하울링. 그리고 어떨 때 노래방에서 똑같은 소리가 울리죠. 이렇게. 그쵸? 그게 에코예요. 이런 소리가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들은 소리 그게 아니잖아. 으지지지지지 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다시 잠깐 들어보실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관제센터에서 녹취 파일 안 주길래 미국 해양경비대 이 관제 시스템은 전 세계가 똑같아요. 거의 장비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원래는 다 똑같습니다. 거기서 사고가 나서 자기들끼리 교신하는 거를 담아놓은 게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노던벨이라는 배가 알래스카에서 조난당해서 지금 해양경비대를 부른 거예요. 해양경비대 VTS 목소리입니다. 말하자면.
사실 이렇게 미국 해양경비대에서 사고 사례로 내놓은 메이데이 녹취 파일이 많아요. 그 중에 또 하나 들어볼게요. 이건 16번 비상 채널로 다 한 겁니다. 이거는 해양경비대가 하는 얘기예요. 별로 깨끗하죠? 여기서 배에서 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깨끗하죠. 사실 이거 굉장히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마이크를 타고 들어온 소리를 결국 마이크에서 직접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송수신 장치까지 가서 거기서 옥수 단자를 뽑을 수도 있고 결국은 똑같습니다. 그냥 자기 시스템 안에 있는 목소리를 녹음한 거예요. 이런 잡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양쪽에서 오고 가는 걸 잡아가지고 녹음했듯이 아마 이걸 편집한 사람이 이걸 생각 못한 것 같아. 무선이니까 마구 작업을 섞어도 되겠지.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관제센터한테 전화를 했는데 다 말해줄 수가 없어요. 왜?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이 아니니까. 설비 담당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설비 담당자한테 물어봐도 다 얘기를 안 해.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전기 앞에서, 무전기 스피커 앞에서 녹음한 거라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따져서, 아니, 시스템 설계상 전용선을 타고 중계기로 가서, 거기에 송수신기 옥수단자 뽑아가지고 전용선 다시 타고 가서 VLR에 저장한 거 아니냐? 그때부터? 아니, 그런 전문 용어를 어떻게 알았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높은 사람을 바꿔주기 시작하고 확인한 거예요. 이 소리는 절대 이렇게 녹음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조작된 겁니다. 제가 100%라고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내 안에 원본이 없기 때문이지 기술적으로는 조작된 게 99.9% 확실하다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이제는. 두 번째. 왜 제주 BTS와 교신했냐가 사람들이 갑자기 이게 최초의 신고라고 하죠. 8시 55분에 가까운 진도 놔두고 제주도에 했다 이거야. 그러면서 처음에 수사를 어떻게 합수부에서 얘기했냐면 수사 결과를 중간에 제주도가 목적지여서 교신 채널을 제주에 맞췄다. 처음부터. 진도는 그냥 지나가고 어차피 제주 갈 거니까 제주도에 맞췄다는 겁니다. 이게 설명이었어요. 이따만 하더라도 우리가 VTS가 뭔지 몰랐잖아. 제주도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에요, 이게. 항모, 제주, 세월호 감도 있으니까 세월호가 제주도를 불러요. 먼저. 그리고 쭉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모, 제주가 나오니까 해경에 연락해달라고. 첫 마디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첫 신고라고 언론이 계속 보도해왔죠. 그리고 나서 진도와 이제 교신합니다. 순서를 보자면 진도와의 첫 교신 이렇게 해줘요. 진도에서 세월호 침몰 중이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세월호가 그렇다. 해경 부탁한다 빨리. 무슨 말끝마다 해경 얘기밖에 안 해. 뒤에도 계속 해경 언제 오냐? 해경 빨리 와라. 계속 해경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자기들 살 생각으로 해경만 찾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왔어요. 해석을. 그런데 자 구체적으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세월호가 12번 채널을 열었다고 시작하고 그것만. 그래서 세월호가 첫 신고를 12번으로 제주에 해요. 그러면 제주가 진도 BTS에서 연락해요. 거기 가까우니까 해경을 보내라고.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이렇게 됐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월호는 그럼 이제 진도 BTS와 교신을 하기 위해서 67번을 열어야 되잖아요. 이때까지 닫고 있었다니까. 그리고 나서 첫 교신이 진도가 세월호를 부르는 거예요. 진도는 67번을 연지 어떻게 알았죠? 이 얘기대로 하면 세월호는 침몰하고 있는데 자 67번 열었어 이제.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진도가 불러줄 때까지.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진도 VTS에서 세월호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세월호가 67번을 열지 않으면 절대 연락할 수 없는 건가요? 16번을 그래서 사용하죠. 그러라고. 근데 16번도 사용 안 했다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 세월호가 67번을 열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자, 정상적이라면 12번에 15 했다고 쳐요. 그러면 진도가 이제 67번을 열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죠? 열어서, 그동안 닫고 있다가 열어서 진도를 불러야지. 진도, 나와라. 우리 침몰 중이다. 이거 해야 되는데, 첫 교신이 세월호 침몰 중입니까? 그러니까, 세월호에서는 그걸 열어놓고, 자, 진도가 날 불러야 될 텐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불러줄 때까지. 적어도 그때 열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교신이라고 한다면 이 앞에 세월호가 진도를 먼저 불러야죠. 진도라고 나오라고. 아무리 잘 봐줘도 이 앞에 교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앞에 그 하나만 편집됐는지 얼마나 편집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앞에 교신이 있어야 정상인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번에 그 새정치연합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세월호가 한두 번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잖아요. 진도 지역을.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러면은 과연 그 관행이라는 이유로 진도 VTS에 연락을 하지 않았냐, 이제까지도 안 해왔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진도와 교신한 기록이 있다라는 자료가 밝혀지기도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지난번에 제가 2개월 동안 보완되니까 일주일에 3번씩 돌아다녔으니 25번의 교신 기록이 있을 테니까 다 뒤져봐라. 있을 거다. 있었다는 얘기죠. 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원에게 잘했다고 전해주시고요. 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기껏 침몰해서 저 멀리 있는 제주도까지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는 진도와 열어놓고 나서 진도가 불렀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앞에 불렀어야 되는 거예요, 진도를. 지금은 진도가 세월을 먼저 부르는 것처럼 돼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합쳐서 제주도와 왜 연락했냐? 계속 왜 해경만 찾느냐? 실제 가장 가까이 있던 둘라 에이스라고 하는 배의 선장은 JTBC에 가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분은 16번으로 통화를 했어요. 거기서. 둘이서. 가장 가까운 배가. 그런데 왜 자꾸 해경만 요청하는 자기도 의아하다고.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경만 내려 찾아요. 그 앞에 얘기는 다 끝났다는 얘기죠. 이걸 기반으로 재구성을 한다면 제주도를 부른 이유는 그 전까지 진도와 교신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진도의 대응이 제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늦은 겁니다. 지난 시간에 7시 40분쯤에 이미 배가 기울었다고 하는 일지를 작성한 선원의 이야기를 했죠. 7시 40분부터 이 신고하는 8시 55분 제주도의 교신 사이에 진도하고 교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해경이 오길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만큼 빨리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는 거냐고. 빨리 구출은 돼야 되는데 해경이 왜 안 오냐고 계속 묻는 겁니다. 그러다 답답해서 제주도 연락한 겁니다. 제주도는 80km 떨어져 있어요. 거기서는 배를 보내봐야 3시간, 4시간 걸려요. 제주도에 있는 해경을 보내달라는 얘기가 아니죠. 어차피 진도에 있는 해경이 다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진도 연락하죠. 당연히. 뭐하러 거기다 연락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진도하고 교신하고 있었는데 초기 대응이 이유를 알 수 없으나 그 사이에 늦었고, 그래서 해경하고 연락될 때는 BTS니까 관제센터니까 제주도에 있는 관제센터하고 연락을 시도한 겁니다. 아마 제주도하고의 관제센터의 연결 시도는 그 이전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이 VHF의 교신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운이 좋아야 단단합니다. 운이 좋아야. 보통은 5, 60km 정도고 지금 80km 넘잖아요. 평소에 잘 안 닿는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된 거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추론하는 바입니다. 그럼 해경이 초기 대응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걸 숨겼다고 보시는 건가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왜 해경이 출발이 지금 정황상으로 늦었다고 보여지는데 늦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앞에 교신은 존재했고, 그리고 생각만큼 해경이 빨리 달려오지 않자 계속해서 해경을 찾는 겁니다. 통화할 때마다, 교신이 될 때마다. 제주도에도 해경 빨리 오라는 얘기를 하고. 근데 둘라 에이스 선장이랑 교신을 했다고 하는데 둘라 에이스 선장 계속 그 진도 VTS에도 자기네들이 이제 지원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아마 저기 세월호랑도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세월호는 왜
이 사람들이 구조하는 거를에 대한 반응은 안 하고 해경만 찾는지 그 이유는 왜냐면 이미 뭐예요? 신고는 오래 이전에 됐고 해경이 달려오면 해경이 자기들을 구출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왜 빨리 안 오냐고. 이미 신고 절차가 1시간 이전에 끝났고 이제 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늦게 오니까 점점 배는 기울고 그 유조선이거든요. 둘라이스가 유조선보다 해경이 당연히 장비를 가지고 몰려와서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그 상황에서 판단이겠죠. 그래서 왜 안 오냐고 그걸 물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게 앞뒤가 맞죠. 그러면 진도 BTS 관련해서 말이 안 되는 지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넘어갔는데 진도 BTS는 그렇게 잡음이 심하다고 하는데 자 제주하고 한 건 깨끗합니다. (80km) 떨어진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 이건 세월호고 이건 깨끗하게 들리는 게 제주 센터에서 교신한 내용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교신 내용, 이거 그래야 관제가 되죠. 이건 편집됐다. 아니, 조작됐다. 저는 매우 초강력하게 제기하는 겁니다, 의혹을. 자, 이제 침몰 이유를 따져봅시다. 많은 점도 이해 안 가지만 두 가지만 뽑아왔어요, 크게. 제가 이 팬티의 미스테리라고 명명한 이 대목 거의 모든 언론이 다 거론했어요. 이 팬티를 입은 장면이 얼마나 이 선장의 자격이 없으며 기타 등등.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 팬티를 입은 이 장면이 미스테리를 푸는 열쇠고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열쇠고리라고 생각했냐? 자, 이게 평소 복장이에요. 이런 걸 입습니다. 보일러 시대 선원이 오전 7시 40분께 창문이 박살났다. 배가 기울었다. 했어요. 그리고 배가 이상 징후를 보이고 이 선장이 구출되는 게 9시 40분경입니다. 그럼 2시간 동안 팬티 차림으로 있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배가 이미 기울으면 설사 자고 있다 하더라도 튀어나왔겠죠. 누군가 불렀겠죠. 게다가 다른 선원들, 조기장 전모 씨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기관장 박모 씨 윗옷을 벗고 구명적으로 갈아입고, 항해사 옷을 갈아입고 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선장은 마지막 순간에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걸, 그죠? 다른 선원들의 옷을 갈아입듯이 옷을 갈아입다 미처 다 못 갈아입은 겁니다. 그래야 말이 되죠. 2시간 내내 팬티 차림이었던 게 아니라 그 다급한 순간에도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배가 기울고 다급하니까 그냥 팬티 차림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죠. 자, 거기까지 일단 얘기를 해놓고 다급하게 팬티를 갈아입어야 했던 이유가 뭐냐 이거죠. 다급하게. 그 마지막 순간에. 팬티가 아니라 바지를 갈아입으라는 얘기죠. 상당히 예리했고요. 팬티조차 갈아입으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자, 이걸 보고 이제 선장에 대한 온갖 국민적 비난을 쏟아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진으로 사용했는데, 조금만 앞뒤를 생각해보면, 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갈아입었어야 했을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야 선장, 선원인 줄 모르고 먼저 구출할 거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들도 있죠. 네. 왜냐하면 그런 선원들의 복장을 하고 있으면 니들이 먼저 탈출하면 안 되지, 해경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런 해석도 있고 그것도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검찰에서는 거기에 방점을 두고 지금 그래야 선장, 선원이 나쁜 놈들이 되죠. 확실하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를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요. 예, 화면을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해경이 처음에는 공개하지 않다가 편집해서 자기들이 구조한 장면이라며 내놓은
화면의 일부입니다. 해경에 배가 가장 먼저 도착하죠.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해경이 9시 30분 경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구명 보트만 보냅니다. 계속. 저렇게 가서 실어서 다시 멀리 떨어져 있는 해경의 구조종으로 돌아오죠. 배는 절대 구조종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기를 배가 넘어지면 그 속에 자기들이 빨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요. 계속. 그러다가 배가 딱 한 번 직접 구조종이 배로 가까이 갑니다. 딱 한 번. 위험하다며 고무보트만 보내다가 직접 구조종을 몰고 딱 한 번 가요. 그때 선장들과 선원들이 구출되는 겁니다. 그때 저기서는 일반 승객은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유리창을 깨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배는 구조정은 세월호로부터 떨어집니다. 위쪽에 보이는 이제 민간 어선들이 도착한 거예요. 민간 어선들은 다 뒤쪽으로 가죠. 그리고 배가 가라앉습니다. 자, 해경은 선장 선원인지 몰랐다고 그래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JTBC에서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와타나베라고 하는 도쿄 해상대의 해상구조 전문가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배 뒤로 가야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다. 왜냐? 배 옆에는 입구가 없다. 보세요. 앞쪽에는 조타실이 있는 겁니다. 모든 선원과 선장이 조타실에 모여있다고 나왔다고 했어요. 요 맨 위에 배를 조종하는 조타실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게 여기는 승객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조타실이 있는 맨 앞부분은 해경이 그걸 모릅니까? 거긴 승객이 없어요. 누가 승객이 조타실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타실에 나오는 사람들을 일반 승객인 줄 알았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 어업 지도선이나 어선들은 다 선비로 달려왔어요. 당연합니다. 글로 가야 승객들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객실로 들어가는. 보세요. 이거는 어업 지도선, 민간의 어업 지도선 헬멧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헬멧 쓰고 있거든요. 그 헬멧에 카메라가 달려있어요. 그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보세요. 이분들은 40분이나 지나서 도착해요. 해경보다 늦게. 이 사람들 일로 갑니다. 다. 해경이 갔던 정반대쪽 배 뒷부분에서 구출을 다 이룬 겁니다. 전부 다 뒤쪽에 모여있어요. 그리고 당연하죠. 거기서 승객이 나오니까 객실로 들어가는 입구 거기 있으니까. 어선들이 이거 다 뒤쪽에 있어요. 다. 그리고 배가 이제 완전히 넘어지니까 여기 해경은 없어요. 민간 어선들이 여기 도착한 거는 40분 지나서였습니다. 아까 처음 9시 반에 맨 먼저 해경 구조정이 도착을 했고, 그리고 40분 지나서 어업지도선이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날 구조된 사람이 오늘 또 2명을 고쳤죠. 174명이라고 계속 20일 넘게 주장하다가 172명으로, 구출자의 명단 숫자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모르겠는데 172명으로 줄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명단 없다고 걔네들. 이 중에서 어선과 그리고 이런 어업지도선, 민간에서 구한 게 최소 90명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자기들이 실어나는 인원들이. 여기서 90명이 넘는다. 92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숫자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92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얼마입니까? 80명이에요. 80명인데 헬기가 35을 구했어요. 그리고 선원이 그 중에, 그럼 남는 게 얼마냐? 자, 45명. 그 중에 선원이 20명이에요. 이게 해경이 40분 먼저 도착해서 평화로울 때 구출한 인원은, 승객은 25명이라는 얘기예요. 25명. 그런데 민간에서 어선들이 또는 업지도선들이 구출한 시간은 11분이에요. 11분 동안 90명이 넘게 구한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도착했는데 해경은 멀리서 보다가 선수 쪽으로 가서 직접 배를 대고 유일하게 선장과 선원을 일반 승객이 들어갈 수 없는 조타실로부터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타실에서 구한 사람은 선장과 선원, 배와 직접 관련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조타실에 선장과 선원들이 모여 있다가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자기들이 나왔거든요. 거기서 구했으면 당연히 다 배와 관련된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몰라요, 해경이. 그리고 거기만 왜 직접 가서 배를 댔죠? 이거 왜 그때 다급하게 마지막 순간에 옷을 갈아입었냐고요. 배가 도착했으니 교신을 했을 거 아닙니까? 도착했냐? 그 내용은 이 교신 기록에 없어요. 해경은 이런 큰 배는 비상연락망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선장한테 전화하거나 1등 항해사한테 전화했겠죠. 그러면 밖에 해경 배가 와 있는데 그 조타실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오로지 자기들이 우연히 조타실에 있는 걸 발견해 주길 기다렸을까요? 해경을 그렇게 애타게 찾았는데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어떤 통신수단을 사용했어든. 저는 알고 구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빈 구멍이 옷을 왜 가라고 했을까? 해경 역시 먼저 구하는 사람이 선원과 선장 복장을 입고 있으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만약에 사고 초기였다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20일 동안 여러 가지 의혹을 겪으며 그럴 가능성조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해경이 연락을 해서 옷을 빨리 갈아입어라라고 모르죠.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쪽이 지시를 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기들끼리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죠. 해경이 자기를 구하러 오는데 먼저 이쪽으로 우리 옷을 갈아입어야 말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나중에 해경이 그냥 승객인 줄 알고 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서로. 왜 해경이 선장과 선원부터 먼저 구하려고 했을까?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배가 바로 가라앉아서 모두가 아무도, 첫 번째 구출한 사람 이외에 아무도 구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 못했겠죠. 배가 계속 떠 있었다면 선장과 선원들부터 빨리 불러내서 했어야 하는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 추론을 계속 이어간다면 해경과 계속 교신했던 1등 항해사 혹은 선장과 뭔가 얘기를 나눠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초동 대처가 자기들이 실패했다면 해경 측에서. 그러니까 선장이 애초에 그 경찰 조사를 하루 응급처치를 받은 다음에 바로 해경 간부네 집에 그렇죠. 있다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네. 보도가 짧게 하나 있습니다. 사라진 선장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첫날 오후 2시,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선장이 사라져요. 병원에서 나와서 해경이 데려갔다는데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8시간 반 동안. 그리고 다음날 밤에 지금 얘기한 해경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아파트의 CCTV가 고장이 나요. 그래서 선장은 총 8시간 반 더하기 14시간 하면 22시간 반 동안, 거의 하루 동안, 만 하루 동안, 첫 이틀 동안 사라집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의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었던 CCTV, 누구랑 만났는가 삭제했다는 거죠. 해경의 설명도 웃깁니다. 피의자 보호를 위해서 그 해경 직원의 집에 재웠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피의자 보호를 위해서 경찰관 간 집에 가서 자는 경우 보셨어요? 말도 안 되는, 정말
자기들도 변명할 게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는데, 그리고 그날 그 선장을 데리고 갔다고 하는 사람은 언론 보도를 언론이 따라가 보니까 자기가 안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근데 또 그 다음날 바뀌어요. 그 사람이 데려간 게 맞는데 곤란하니까 언론한테 거짓말 했다고 해경 측에 설명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CCTV에 대해서 삭제됐는데 조사 계획이 있냐고 하니까 조사 계획이 없다. 정말 수사에 의지가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선장과 해경이 첫 수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만 하루나 거의 같이 앉아서 했던 얘기가 뭐냐 이거죠. 저는 이어지는 맥락 속에 있다고 봅니다. 해경이 초동 디지털을 잘 못했고 교신 내용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항해사와 선장인 겁니다. 진도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여기서는 1등 항해사가 대부분 교신을 했다고 하던데 1등 항해사 혹은 선장 그리고 관제센터의 해경 외에는 교신 내용을 몰라요. 아무도. 뭐라고 서로 했는지. 밝혀진 바도 없고 지금까지. 그리고 다 편집 조작 해놓고 이게 그때 교신 내용이라고 말도 안 되는 걸 꺼내놓은 거예요. 근데 참 궁금한 게 해경의 그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라는 그 점을 숨기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조작하고 선장이나 선원들을 먼저 끌어내고 그렇게 했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해경은 해경 나름대로의 과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선원들, 선장, 항해사 혹은 선사, 청해진은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과실을 숨겨야 하는 필요가 있었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 배 주인 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못 받거든요. 자기들의 과실이면. 자기들도 자기들이 숨겨야 되는 이유가 있고 해경도 해경 나름대로 숨겨야 되는 이유들이 존재해서 초반엔 공범이 되지 않았을까. 각자의 과실 때문에 라고 저는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청해진 그 선사와 그 선장 간의 통신 내용이 8차례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물량을 얼마 정도 우리가 적재했는지를 물량을 속여서 뭐 서류를 조작하라고 했었다라는 그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것도 여기에 그럼 포함돼가지고 같이 돌아가고 그렇죠.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서로 자신의 과실을 숨기기에 해경도 그리고 선사도 선원도 각자 살아남기 위해 바빴을 것이다. 초반에. 그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동시다발로 벌어지고 있었을 것이다. 추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침몰 후에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바는 정말 구조에 최선을 다했는가 그걸 되짚어 보자고요. 그러지 않았던 정황들이 마구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첫 단계부터 되짚어 보면 해경은 인명을 구조하라는 구조 명령은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도. 인양을 위한 군안 명령만 내렸습니다. 두 개는 다른 거예요. 배를 가라앉은 물건을 끌어올려가 군안인 거고, 배뿐만 아니라 화물도 있겠죠. 그 안에. 사람을 구하는 구조 명령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배가 가라앉은 뒤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직후에. 침몰 직후에. 3개의 군안 명령을 내렸는데 딱 그 3개가 내용이 뭐냐면 청해진에게 연락하는 것. 배 사고를 낸. 이거 수습하라고. 두 번째가 언딘에게 출동하라는 것. 세 번째가 청해지. 청해지는 언딘의 바지선이 있던 곳입니다. 아직 검사가 끝나지 않은. 사실은 3개 명령 모두 언딘을 위한 거예요. 청해진에 언딘하고 계약하게 하라는 얘기가 나오죠. 나중에 좀 더 나오겠지만. 그리고 언딘 보고 오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바지선을 갖다 대라고 빨리 다른 바지선들이 있으니까 조그만 거 알박게 해놓고 청해지에다가 배 보내라고. 이 3개는 다 언딘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죠. 언딘과 계약해서 독점적으로 하는 거 위에 정말로 구조를 위해서 한 게 있긴 있는가 이거죠. 예를 들어서 JTBC 보도 강대영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크레인들 왔으니까 배가 계속 떠 있을 수 있게 자꾸 가라앉으니까 그거를 크레인을 써서 배를 묶어서 안정시킨 다음에 작업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크레인 다 왔거든요? 크레인 한 번도 쓰지 않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저는 강대영 씨만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고 난 사흘 후에 BBC에서 거의 비슷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자기들끼리. CNN에서.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이 구조 전문가한테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고 배가 가라앉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앞뒤로 크레인을 걸고 고정시킨 다음에 자기 같으면 배 밑에서부터 용접을 해서 뚫고 들어가겠다고. 저 멀리 있는 나라에서도 이런 얘기들 막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옵션을 다 동원해서 구조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봤는가. 해경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현장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세 사람의 인터뷰를 제가 어제 미리 했는데 첫 번째로는 첫날 바로 달려갔던 그리고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밖에 없었던 유가족 대표 유경근 씨와 통화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선생님께서는 첫날 현장에 몇 시에 도착하셨습니까? 첫날 수요일 2시 20분에 진도체육관에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저는 2시부터 4시 반까지 팽목과 진도를 하루 왔다 갔다 하면서 딸을 찾기 위해 다녔는데, 한 3시 반 정도까지 생존 학생들, 생존자들을 싣고 온 버스를 봤는데, 총 3대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 이후에 한 1시간 정도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다시 팽목으로 가서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지금 어떻게 상황이 되고 있느냐 설명을 요구를 했죠. 네. 그러나 설명은 이제 한결같이 지금 열심히 구조 작업 중이다.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의 의견이 정말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왜 아무 얘기가 없냐. 진짜 하고 있는 거 맞느냐. 한 사람이라도 구해줘야 되는 건데. 네. 그렇죠. 구했든 뭐 사망자가 또 나오든 어떤 결과를 나와야 되는데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하러 가겠다라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였죠. 그래서 해경 쪽에서 그러면 배를 준비할 테니 같이 나가십시다 그래서 나가게 된 거고 그 시간이 밤에 9시 반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목격하신 바로는 현장이 어떻던가요? 구조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초반 2, 3일 동안 일부에서는 민간 잠수하들 투입을 막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예. 현장에 없는 일반 국민들은 뭐 그럴 리가 있겠냐며 유언비어라고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2, 3일 동안은 민간 잠수사든 해경이나 해군이든 실적으로 투입이 안 됐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잠수사가 들어간 것은 하강줄이라고 그러죠. 네네. 예, 그것을 설치를 해 잠수사가 들어가니까 그걸 설치하기 위한 잠수사들이 들어갔다가 나온 적이 있고 마침 팽목항에서 철수하는 그 잠수사들 제가 만나서 상황이 어떠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잠수사분들은 어느 것도 자기가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냥 철수를 한 상황이었어요. 이게 진짜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알기 시작하신 건 언제부터인가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건 사실 처음부터고요. 특히 이제 그 다음날 목요일날 밤에도 나가봤는데 계속되는 해경의 그 설명은 기상 상황이 안 좋고 뭐 조류가 빠르고 파고가 높고 이런 조건이 안 좋아서 뭐 그런 제약이 많다고 했는데 네. 그 첫날 수요일날 밤에 바다가 되게 잔잔했거든요. 그 다음날은 약간 파도가 있었습니다. 네. 또 금요일날은 조금 더 심했고요. 네. 근데 이제 금요일날은 실제로 잠수를 하기 시작을 했고. 오히려.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좀 설명이 이상한 거 아니야?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때 이러이러한 점들은 참 이상했다. 이런 점들이 있으십니까? 목요일날 밤에는 조명탄이 전혀 없이 활동을 했습니다. 목요일 날까지는 조명탄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수요일은 오히려 조명탄이 계속 터지고 있었어요. 저희가 수요일은? 처음 나간 날 그날 밤에는 조명탄이 터지고 있었고 해경 단정만 선수를 동그랗 빙빙 돌리면서 일렬로 돌고 있는 상황이었고 목요일날 밤에는 날씨가 좀 안 좋았어요. 비도 오고 이런 날씨였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런 날 조명탄이 한 발도 터지질 않았습니다. 이런 날씨에 그런 조명탄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날씨에 쓰는 특별한 조명탄을 지금 요청을 해놔서 오고 있다. 그게 좀 늦었지만 오면 9시 10분부터 이 조명탄을 발사를 해서 작업을 계속 할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그 조명탄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겠고 분명한 건 그날 어떤 조명탄도 터지지 않았고 8시 10분경에 시험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조명탄 한 번 사용한 것 외에는
한 번도 조영천이 터진 적이 없어. 그래서 그걸 보고서 여기에 나와 있는 책임자라고 하는 서해 총장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이 단위에서도 조명탄조차 공급받지 못하고 조달하지 못하는 그런 위치인가. 이게 뭔가 좀 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 해경에서 계속 변명을 한 게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조류가 세고 여러 가지 보다가 자연 조건 때문에 제한적이다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식 말고 네.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하거나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해경이 첫날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건 이겁니다. 항상 답은 똑같았어요. 가족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 가족 여러분들이 모두 동의를 해주신다면 저희는 그 방법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답변이에요. 아니 뭐 가족들이 전문가들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처음 그 체육관을 방문한 이후 구조 작업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나요? 예. 그리고 이건 좀 쉽지 않은 질문인데, 처음 발견된 시신들, 아이들이 보니까, 익사라고 보기에는 시신들이 너무 깨끗하고 피부도 뭐 물에 붙지 않고, 불지 않고, 변색도 되지 않아서, 익사가 아니라 사실은 에어포컷에 생존에 있다가 나중에 질식사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혹시 직접 보신 분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그 아이들을 비롯해 일반인들 포함해갖고 네. 그 시신이 처음에 나올 때 사실은 제가 모든 시신을 다 관찰을 했습니다. 네. 사실 좀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시신은 제가 보기에도 이미 피부도 좀 변색이 돼 있고 뭐 이런 상태로 올라온 분들도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은 글쎄요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깨끗하다. 그게 5일째던가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 찍고 나서 제가 그 다음날 바다에 나갔을 때 그 어선 위에서 하룻밤을 묵었어요. 부대 현장 바로 옆에서 조명을 밝혀주는. 네. 근데 그 어선은 이제 그 어부 여러분들이 타고 계시죠? 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이 사진을 보고 판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바다에서 뭐 이런 경우 시신 같은 걸 많이 보신 경험이 있으니 수십 년 동안 하도 많이 봐서 보면 안다고 딱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 봐주십시오 하고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 그분이 쭉 사진을 넘겨보시다가 예, 그때 총 제가 9장의 사진을 찍었었는데 딱 2명을 지목을 하면서 네. 이 사람들은 이 학생들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24시간이 안 지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사고 즉시 사망을 한 건 아닌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뭐 법의학자나 전문가들에게 사진을 보여주신 적은 없고요.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그 마지막 시신이 다 인양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질문은 좀 이르긴 합니다만 앞으로 유가족 협회는 그러면 이 사건에 의문점이 많다고 생각하시고 진상조사를 위한 활동도 계속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럼요. 그게 우리가 결국 이루어야 될 목표라고 모든 유가족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뭐였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직접 들어갔던 사람 물속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참 그 모든 사람이 궁금했던 다이빙벨에 직접 들어갔던 알파 공사의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그 현장에서 섭외돼서 들어갔던 처음 다이빙벨을 겪어본 이분은 다이빙벨을 그전에는 해본 적이 없답니다. UDT 동지의 간사 김병기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사건 초기에 그 UDT, SSU 출신의 특수부대 출신의 이제 민간 잠사들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걸로 아는데, 직접 겪은 왜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의아하다. 그런 점들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금요일날 도착을 해서 하루 한 이틀 만에
거기 계셨던 저희 동지회 소속 저 선배님들이나 네. 그리고 다른 민간 자원봉사 단체들에서도 네. 아마 똑같이 거의 다 생각한 게 있었을 겁니다. 네. 얘들은 지금 구조하고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열정이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다 하게 됐어요. 구조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 우리가 예를 들어 UDT 동지회에서는 네. 지금 구조를 하고 있는 그 방식으로는 인명 구조를 할 수 없다. 네. 그거는 뭐 물속에 들어가서 10분밖에 못 있는데 네. 어떻게 구조를 하겠느냐. 네. 그래서 방법은 지금 하고 있는 국가 방식의 잠수법, 예, 그거밖에 없다. 예. 저희가 그 장비를 준비해왔고 그 장비를 사용하려면 바지선이 필요한데 네. 바지선도 우리가 준비를 해왔다. 초기에 달려갔던 UDT 동지회가 바지선을 직접 수배를 했습니까? 네네, 목포에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초기에는 그 탱크통을 메고 들어가는 것은 너무 오래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일명 네.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머구리라고 보도된 네네. 물 바깥에서 계속 공기를 공급해서 오랫동안 작업할 수 있는 방식 그거를 네네. 해경에 제안을 했는데 역시 해경이 그걸 거부했다고요? 예, 무시를 했죠. 그렇게 무시를 하더니 월요일인가 어디선가 그 장비를 빌려와서 그 하는 사람들을 불러와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요청을 했을 때 우리를 투입하게 해줬으면 시간 2, 3일을 번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군요. 자, 그럼 제가 두 번째 파트를 질문드리겠는데, 네. 다이빙벨이라는 게 이제 조금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이정인 대표가, 지금 조류 때문에 문제라면 조류의 영향을 덜 받는 이런 다이빙벨을 투입하자. 그래서 처음에 갔다가 돌아오시기도 하고, 또 두 번째 갔다가도 투입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뭐, 표현은 안 맞아서 그러지만 그 상황을 또 들어보면은 현장에서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못했다가 다시 또 가고 반복을 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잠수를 하긴 했고 그 다이빙 벨에 타고 직접 잠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째 질문이 이정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당연히 잠수자들을 수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잠수자들을 몇 명 수배하지 못했다. 네. 그거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혹시? 왜냐면 민간 자원 잠수자들이 이미 다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렇군요. 현장에서는. 네. 자, 그럼 이제 다이빙벨이 그래서 투입이 되긴 됐습니다. 어렵게. 그런데 초반에는 성공이다라고 하는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던 매체를 통해서 흘러나왔는데 어떤 의미에서 성공이라고 그때 보도가 된 거죠? 직접 들어가신 분으로서 말씀하신다면? 처음에 저희가 들어가서 보도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네네. 예. 그 성공했다라는 건 저희가 들어가서 하루가 더 지난 시점이었을 겁니다. 네네. 근데 다이빙벨도 잠수자가 붙잡고 들어가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처럼 다이빙벨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왜? 선체 입구 앞에까지 다이빙벨을 갖다 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처음에 언딘 관계자가 저희한테 항미가 EV다. 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해경 측에서 브리핑할 때도 그 4층으로 들어가시는 항미 그 가이드라인이 EV다라고 똑같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다이빙벨 가이드라인을 설치하기 위해서 2명씩 거기를 들어갔어요.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그 세월호 도면 한입이 또 도면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시야가 잘 안 나오니까 네네. 우리가 혹시 잘못 봤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SSU 제 중령이셨는데 그분을 좀 불렀어요. 네. 그래서 자 여기가 우리가 몇 번 시도했는데 이게 안 맞다. EV가 맞느냐 이러니까 이거 아니다. 그 중령물은? 한미 부위는 저쪽 끝에 있는 거다. 이용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루를 그냥 낭비한 거예요. 자기들이 거기 현장을 장악하고 자기들이 내내 2주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선수인지 선민지 그걸 모른다는 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딱 중국 물증 정황은 있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딱 이렇다라고 말은 못 하잖아요. 어쨌든 첫날 그렇게 해서 투입이 안 됐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위치를 잡아서 들어가서 다이빙벨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치를 안 잡았고요. 네. 작전을 바꿨죠. 아, 바꿨어요. 작전. 시간을 더 이상 지연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그때 그냥 저희가 다이빙벨 가이드라인 설치한 데가 중간 지점이었어요. 계단이 있는 쪽. 아, 그러니까 한미가 아니라 중간 지점이었다 그러니까. 예. 중간에서 좀 뒤쪽으로. 네. 이종인 대표님께서 그냥 이쪽으로 작전을 살짝 변경해서 계단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한번 해보자. 이래서 그냥 부랴부랴 다이빙벨을 해가지고 가다가 그날 사고가 공기호흡 호스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던 거였고요. 공기호흡 호스가 잘 터집니까? 아니요, 터지진 않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다이빙에 있던 빠지선을 네. 정박을 딱 그냥 앵커를 박아서 정박을 시켰으면, 네. 파도나 너울에 대해서 조금 강할 수가 있었을 텐데, 네. 그 원딘 빠지선 때문에 앵커를 박아서 정박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 그럼 언딘 바디션이 협조만 해줬으면 바로 붙여가지고 그러지 않게 안정적으로 내릴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협조만 제대로 했었으면 다이빙벨이 저 해역에 처음 온 날, 네. 네. 그때 이미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겠죠. 알겠습니다. 늦어졌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네네. 내려가셨는데, 다이빙벨은 성공이었다라고 1차가 보도됐거든요. 성공을 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는 잘 모르니까, 다이빙벨은. 성공을 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네. 거기 있는 민간 자원 남사들이 머구리 잠기 후가 방식의 잠수법을 이용을 해도, 네. 길어봐야 30분 작업할까요? 머구리 방식이라 하더라도. 못합니다. 예. 근데 저희는, 다이빙벨을 이용해서 총 1시간 55분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거의 다. 감압하는 시간까지 해서. 그러니까 초기에 알려진 대로 탱크통을 탔으면 10분밖에 안 되고, 머구리 잠수 네.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30밖에 안 되는데, 네. 다이빙벨을 사용했더니 연속으로 75분을 잠수할 네. 수 있었다는 거가 확인이 됐으니 사실은 이게 일찍 투입됐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오랜 시간 작업을 당연하죠. 해서 구출했을 것이다. 네. 그걸 증명했다는 의미에서 네. 성공했다고 성공했다고 이제 표현하신 거군요, 처음에. 네, 저희가 나오니까 5시, 새벽 5시 조금 전이더라고요. 네. 그때 다들 참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사람들을 빨리 구조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에 우리는 다 기뻐했었어요. 아, 그때 당시에. 거기 타 있으니까 네.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조류의 이런 영향? 느낄 수가 없어요. 직접 해보시니까. 네, 그런 걸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메일 빠지선이 잘 고정만 돼 있으면, 네. 이종인 대표님께서 처음에 20시간 연속 작업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언론에서. 네.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잠수사들만 계속 물론, 바꿔주면. 네. 물론 한 명의 잠수사가 20시간 못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국 이종인 대표가 철수를 하게 됩니다. 철수를 하게 네네. 되고, 왜 이종인 네. 대표가 앞뒤 다 자르고, 네. 실패라고 하고, 네. 항구를 떠난 걸까요? 일단 그날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아쉬웠습니다. 아쉬웠는데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다이버의 부족이었습니다. 잠수사가 4명밖에 없었어요. 또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네. 이거는 좀 해경과의 좀 비협조 문제 같아요. 비협조. 말로는 해경에서 협조하고 있다 하죠. 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분위기에 짓눌려요. 그러면서 이종인 대표가 나중에 이상훈 기자하고 주고받았던 문자가 나중에 공개됐는데 보니까 네. 뭐랄까요,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이빙벨을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진 철수였지만 네.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건 모든 주위의 환경과 상황들이 그렇게 몰고 갔어요. 외국에 나가셨죠?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심적인 그런 압박과 부담감, 저는 마음속에 어떤 그런 부담감, 그런 상처, 그런 분노,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싶어서 그냥 훌쩍 떠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가장 먼저 스스로 부담을 안고 자비로 달려간 자원봉사들이
자들이 현장 분위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할 만큼의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지금.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전문 구조 업체에게 물어봤어요. 들어볼게요. 네. 부사장님은 본인이 SSU 출신이신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본인이 전문가시군요. 예. 예, 저는 군 경력을 포함하면 네. 현재까지 딱 15년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 15년째. 예. 아, 이번 세월호 사고 정도면 굉장히 큰 해상 사고지 않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인명이 너무 큰 아픔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네. 아주 큰, 예, 당연히 우리나라 역사상 큰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천안함 인양 작업에도 직접 참여했었던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혹시 사고 초기에 해경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했었는데 연락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희는 특별히 사고 초기에 특별히 연락받고 없었습니다. 예. 전혀 없으셨다. 우선 이런 대형 사고가 나면 관할 구역 내에 전문 업체에 먼저 연락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예, 보통 이런 인명 또는 특히나 이제 선박이 침몰 또는 자초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되면 관할 해양 경찰이 소재되어 있는 네. 그게 당연히 시겠죠. 시나 군이든 어쨌든 그런 저희 행정구역 범위 내외에 등록이 되어 있는 그 주소를 두고 있는 선박 전문 업체들이 당연히 상호 연락을 하고 네. 서로 1년에 한 번 정도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양 경찰에서 관리를 합니다. 아, 원래 관리를 하고 있다. 예, 원래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목포 해양 경찰서겠죠. 네. 목포도 시기 때문에 여러 업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랑 연락하는 업체도 몇 군데 있습니다. 어허. 그런 업체들이 혹시 연락을 받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안 그래도 전화가 와서 저희한테 여쭤보길래 당연히 저희는 그 부산이라서 멀어서 연락도 없었고 예, 그쪽 목포에 있는 업체들도 연락이 없어서 저희한테 이제 물어봤다고 본다는 그런 의미로 한 2번 정도 연락이 온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목포 관할 구역 내에 업체들이 연락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 이거죠? 그러니까 없어서 그쪽 업체 없어서. 아는 업체한테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혹시 연락 온 적이 있느냐라고. 결국은 이제 언딘이라고 하는 곳에다 연락이 첫날부터 간 걸로 아는데 언딘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주소가 경기도 성남시예요. 시간이 아주 중요한 이제 선체가 이렇게 전복되는 형태로 침몰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예, 선체가 이제 그 침몰되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골든타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그런 아주 짧은 시간에는 짧은 거리에서 긴급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인력 및 장비들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원리고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식이라고 예,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15년간 이렇게 멀리 있는 곳을 먼저 부르는 경우를 본 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업체가 건 40년 동안 이렇게 작업을 선박 인양 작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자료들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멀리 있는 소재에 있는 업체를 이렇게 긴급 군안 및 인명 구조와 관련돼서 투입 요청을 해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체되게끔 보인 거는 역사상 없는 것 같습니다. 멀리 있는 곳을 부르는 것도 의아한 점이지만 지금 현재 보면 독점적인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원래 이런 사고가 나면 구조 작업을 독점 계약하고 합니까? 먼저 구조 작업은 네. 국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 구조는 저희 국가가. 나라, 네. 특히 대한민국 남자 같은 경우는 3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노동의 의무, 국방의 의무, 마지막으로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납부한 세금으로 국가 공무원 체계가 운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국가, 즉 관할 부서인 해양경찰에서 임명구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재 임명구조를 이제 인양업체가 같이 한다는 그 점에서 이제 법리적인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한 말씀이신데 혹시 현장에서 예. 듣기로 보기로 이렇게 임명구조 자체를 원래 제가 알기로는 임명구조는 국가가 하고 나중에 이제 배를 끌어올릴 때 전문업체가 계약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예. 혹시 임명구조 자체를 이렇게 독점적으로 특정 업체하고 계약해서 하는 경우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임명 구조를 해양경찰, 즉 저희는 해양경찰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영문명은 코스트가드입니다. 네네. 해외에도 일본도 그렇고 전부 다 코스트가드를 씁니다. 네, 해안경비대라고 부르긴 하죠. 네. 예, 그렇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어느 나라를 가든 코스트가드에서 다 임명 구조를 하게 되어 있고, 네. 당연한 겁니다. 그건 지금 말 계속 똑같은 구간 반복을 해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경이 초반에 이제 민간이 해경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그때는 이제 저희가 언니인 줄 몰랐어요. 민간이 뛰어나다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민간이 뛰어나다고 한 것이 이제 언딘이라는 업체였는데, 저희가 이제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언딘의 잠수사들이 더 뛰어난 겁니까? 지금 그 업체가 네. 현대나 삼성 수준이라고 한다고 치더라도 국가보다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이 됩니다. 네. 대한민국 해군에는 아주 세계적인 수준의 장비와 기술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네스북 기록도 있습니다. 아주 그 깊은 수심의 잠수 기록도 보유하고 있고, 절대 민간 기업은 국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도된 걸 보니까 침몰하고 9일이 지난 후에 25일 날 수색 구조 전문가 회의라는 게 있었다고 하고, 그때 처음으로 해경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 예. 그날 회의를 참석하신 거죠? 예, 저희 그때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때 참석했던 인원에 대해서는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런 회의가 9일이 지나서 있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런 회의를 사고 나고 나서 1시간 이내에 했으면 더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날 회의했던 내용이 현장에 반영된 걸 보신 게 있습니까? 그날 회의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특별한 내용이 없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좀 더 나은 작업을 할 수 있겠냐라는 네. 자문 형식이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그 진도에 네. 이제 계시는 실제 거주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했기 때문에 나름 좀 저희가 봐서는 좀 현실 가능성 없는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네. 결국은 현 상태 하는 그대로 이렇게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별 의미는 없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날 회의는 별 의미가 없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정부에서는 이제 뭐 인양은 다 가족들이 합의해줘야 되고, 그 시신 인양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인양 이야기가 사실은 벌써 나온 지가 오래됐거든요. 초반부터. 시신 유실 때문에 인양을 빨리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저 인양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시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실종자분, 네. 피해자, 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선체, 네, 배를 건지는 거죠. 선박을 인양을 하는 겁니다. 네. 선박 인양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선체를 어떠한 방식으로 잘 인양할 것인가에 네. 대한 그런 사전 조사와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선체 중심으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 실종자가 다 파악이 안 되고 네. 어느 정도 남은 상태에서 인양 작업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네. 그 선체 출입구, 네. 즉 지금 잠수사 분들께서 이렇게 수색 작업하고 있는 통로들이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 또는 창문이 이렇게 뭐 깨져가지고 그 밖으로 이제 통과되는 그런 부분에 네. 그물망을 이렇게 2중 3중으로 이렇게 쳐놓고 네. 추가 유실이 없는 상태로 최대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작업은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선박 인양은 네. 선박을 인양하기 위해서 하는 말 그대로 의미이기 때문에 실종자 우선이 아닌 선박 우선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선박 인양을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 다 아직 실종자를 찾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이해도 됩니까? 예, 실종자가 우선입니다. 무조건 선박이 사고 나고 선박 내에 실종자가 있다면 네. 실종자, 비록 지금 살아계시지는 아니 하더라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문제지 물건이 문제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로서 가장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부분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 최고 안타까운 점은
해군 잠수 요원 출신으로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해난구조대 SSU 대원들은 강한 유속과 아주 특이한 그 기상 돌발 상황에 대비한 그런 훈련을 매번 반복하고 저체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냉해 극복 훈련도 하고 보통 사람과 다른 아주 특별한 훈련을 수료한 특별한 잠수 요원입니다. 그런 잠수 요원이 민간 다이버보다 뛰어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한다면 그 말씀하신 그 분이 1년에 한 번 있는 SSU 정규 과정 훈련 1시간만 참가하면 쓰러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먼저 참 왔는데도 그런 분들이 투입이 안 된 게 제 안타까운 거군요. 현장 전문가를 직접 겪어보신 분으로서. 최고의 인력이 있는데 최고의 인력이 투입이 안 되고 그 최고의 인력보다 못한 인력이 우선시 된다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군은 첫날 6시에 투입되고 나서 6시 35분 이후로는 더 이상 투입이 안 됐어요. 그거를 밝혀낸 게 한겨레죠. 네. 그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해군 SSU와 UDT 대원 19명이 그 당일 갔었고, 그 다음에 하잠색을 설치를 했었고요. 그랬는데 해경이 그 상황을 통제를 하면서 해군은 이제 빠져라. 언딘 잠수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해군은 좀 비켜라. 여기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은 왜 총력을 다하지 않았느냐. 지난 시간에 그 이후에 1단으로 독점적인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가 가장 우선시하는 게 이것이 회사의 이익 때문에 다른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게 유일한 이유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하지만 이익과 상관관계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뿐만이 아니라 해경이 구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책임이 생겼을 때 그 책임을 자기가 아니라 언딘한테 떠넘기기 위한, 그러니까 어떤 민간 사업체한테 떠넘기기 위한 어떤 의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잘못됐을 때, 지금도 그러고 있죠. 뭐가 잘못되면 네. 그것은 지금 이 일을 전담하고 있는 이 업체에서 하고 있기 문제다.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언딘이라고 하는 기업이, 일개 회사가 이런 재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해명도 하고. 처음 보는 일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다시는 없을 겁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그리고 되게 어이가 없었던 게 어제 그 민간 잠수사 한 분이 숨진 사건이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해경이 자기네 책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언딘에서 고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네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 또 언딘은 해경에서 고용하라고 했다. 우리랑 계약을 했지만 해경에서 고용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참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사이가 그 부분에서는 갈라진 건데. 자, 세 번째 파트인 정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점은 이겁니다. 왜 언디를 교체하지 않냐고. 해군, 군인이에요. 막강한 곳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민간 업체 언딘 우선 잠수를 위해 해경이 현장 접근을 통제해서 잠수를 할 수 없었다. 이게 국방부의 얘기예요, 국방부. 근데 만약에 초대형 사고가 났어요. 서울 지하철이. 그래서 300명이 매몰됐어요. 그리고 거기 공기는 점점 희박해져 갑니다. 그런데 경찰이 자기 장비를 들고 막 달려온 자원봉사들한테 너는 곡괭이를 들고 왔으니까 안 돼. 너는 굴착기가 작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땅을 못 파게 해. 아예. 누구라도 빨리 파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리고 다른 업체도 막 달려왔어요. 굴착기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으니까. 굴착기 업체도 달려와가지고 일단 땅부터 파자고 막. 그런데 못 파게 해. 대기하라고 그래. 그러더니 어느 순간 어떤 업체가 자기 굴착기 장비를 아직 다 정비도 안 끝난 거를 가져와가지고 그 업체만 굴착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파고. 그런데 이 업체는 자기들이 천천히 하면 할수록 장비 대여도 늘어나고 인건비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이익이 있으니까 천천히 해. 근데 그 의혹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언론이 한 일주일간 폭격을 퍼부어요. 언디를 다루지 않는 업체, 기사는 없어요. 매체는. 모두가 다 퍼부었다고. 이 굴착기 업체가 무사했겠어요? 그리고 그 굴착기 업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 다 막아서서 300명이 살 수도 있던 기회를 날려버린 경찰이 무사하겠어요? 아니면은 그걸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서울시장이 무사하겠습니까? 한 100번쯤 죽었을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이 업체가 아직도 독점적으로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건 해수부의 외청 정도인, 예산도 적어요. 거기는 굉장히 힘도 없고 외청이 다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개 업체가 다 어떻게 막습니까? 군대를. 그리고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전후 사정은 알거든요, 다들. 어떻게 막아요? 누가 막고 있는가?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누가 사실은 2, 3일 이내 싹 교체하고 구조에 총력을 기울였어야 될 상황에서 지금까지도 그 교체를 막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꾸역꾸역. 누가 맡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누가 언디를 결정했느냐 이겁니다. 제가 3대 의혹을 얘기했었는데 어제 시사인 KBS가 그 관련 보도들을 했어요. 시사인에서는 당신들이 언디를 결정했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는 업체가 없었는데 해경에서 언딘 김아무개 이사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원래 해경의 설명은 청해진이 알아서 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청해진 얘기는 언딘의 전화번호를 해경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KBS 9시 뉴스도 또 보도합니다. 청해진 관계자가 이야기하기를 청해진은 언딘 업체를 모르고 있었다, 사전에. 언딘 계약은 그러면 해경 쪽에서 추천해 준 거냐 하고 대묻자 전화번호를 거기서 받았다고 자기들은. 해경의 이때까지의 설명과 완전히 다르죠.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리고 청해진이 그래서 전화번호를 가지고 언딘에 전화한 시각이 오후 2시 반입니다. 첫날 배가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도 않았던 2시 반이에요, 오후. 그리고 그 다음날 계약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내용은 별로 없이 독점적인 조항만 있는, 우리가 독점한다는. 그리고 청해진 사인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이 오후 2시 반에 이미 사실상 그 앞에 얘기가 됐던 얘기 아닙니까? 누군가가 언딘으로 하지, 어딘가의 회의에서 야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업체가 좋지 않겠어? 라고 이게 된 거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아마도 해경회의나 대책회의나 그런 자리에서 결정이 됐겠죠. 이게 무슨 일개 직원들이 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다음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해수부 회의에 첫날 저녁 8시 여기에 보면 맨 끝줄에 군안 업체 의견 부산 소재 이건 5기예요. 은진, 언딘사 이게 윗줄에 보면 군안 업체 계약이라고 돼 있어. 아예 은진사 8시 때 정부 단위에서 결정된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언딘이 2시 반 이전에 해경 단위에서는 얘기가 됐고 그리고 정부 단위에서는 중앙정부 단위에서 오후 8시에 사실상 결정된 걸로 회의록에 나온다는 겁니다. 계약. 첫날에 이미.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해수부 차관이 주재한 첫 번째 대책회의입니다. 이게. 차관이 주재한 첫 번째 반장들, 각 대책 반장들 데리고 첫 번째 회의인데 이때 이미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해경으로부터 누가 전화를 받았거나 이 회의에 차관이 받았던 누가 뭐 인양 관장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결정됐으면 그렇게 가지. 그죠? 그 결정을 최종적으로 중앙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결정했냐는 거죠. 누가 언딘이 교체되는 걸 막고 있으며 그리고 최초에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 왜 그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묻지 않느냐 이거죠. 저는. 그게 정부의 책임인 겁니다. 말단 공무원들끼리 혹은 뭐 그 중간 공무원들끼리 유착을 했냐 어쩌냐 이것도 하나의 비리로 따질 수는 있는데 이 결정을 중앙정부가 누가 해줬냐 이거죠. 승인을. 여기서 오늘 정리를 일단 할게요.
해경이 숨기려고 했던 게 뭘까 생각해보면, 물론 여기는 추정이에요. 제가 해경의 자료를 입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추론은 초동 대처 실패. 최소한 제 계산으로 1시간 이상의 초동 대처 실패. 두 번째로는 특정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어떤 유착. 그리고 선원과 선사도 숨기고 싶은 게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과정을 했다든가. 기타 선원과 선사에 대해서 엄청난 양의 보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는 대부분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선원과 선사도 보험 문제도 있는 데다가 또 법적인 문제도 있어서 그들도 초반에 대응에 숨기고 싶었던 게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업체, 여기에 독점 계약하는 업체는 자신들이 하는 결정들이 이익 최우선에 의해서 결정된 거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그리고 정부는 이게 결국 정부 책임이다. 이런 방식의 구조를 승인해 준 것은 이걸 숨기고 싶었겠죠. 그래서 저는 초기에 해경은 자신들의 과실을 숨기려고 선원, 여기서는 선장, 혹은 1등 항해사와 초기에는 같은 편이 됐을 것이다. 교신록을 유일하게 아는 것도 서로 쌍방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구조 과정에서는 언딘과 같은 편이 됐겠죠. 자기들이 추천해서 들어간 업체고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자기들이 먼저 이 업체랑 하기로 하고 했으니까 그렇게 밀어준 업체고 민간보다 우수하다고 했으니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조 과정에서는 언딘과 한 편이 됐을 것이고 언딘은 이익의 편이었겠죠. 그리고 정부는 이걸 승인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부메랑이 돌아올까봐 이제 돌아가서 해경, 정부 조직의 일부일 수밖에 없는 해경, 그리고 언딘, 정부가 이 과정을 승인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조가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는 결국 해경과 언딘의 편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래야지 자기들이 잘못했던 판단이 숨겨지니까. 그렇게 다들 자기 살 길을 찾은 겁니다. 다들. 그런 사이에 아무도 구속되지 않았던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뉴 올리언즈에 태풍이 왔었죠. 카트리나 태풍이 왔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런데 그 시신들을 지역의 경찰이나 민간이나 또는 뭐 인류 구조대원이나 그 시신들을 수습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시신을 건들면 안 됐어요. 왜냐? 당시 중앙정부가 특정 업체에다가 독점권을 줍니다. 시신 수습 권한을. 누구도 시신을 건들 수 없고 한 업체만 그 시신을 수습할 수가 있었어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좀? 그리고 시신 한 구당 얼마를 중앙정부에서 지불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신이 앞에 있고 썩어가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그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사람인데도.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재난 자본주의라고. 근데 미국은 그나마 이유들이 존재했어요. 시신이 그렇게 돼 있는데 훼손될 수도 있고, 전문가들이 아니면 훼손될 수도 있고, 혼란도 생길 수 있고, 뭐 부패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갖다 둘 것도 없고, 그리고 이미 사망했어요.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짓을 한 겁니다. 특정 미국 업체 같은 경우에도 그 보도로 밝혀진 게 뭐냐면 카트리나 사태 때 이런 여러 가지 재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는 빈민 지역이기 때문에 제대로 방호 작업을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는 걸 이미 미국 정부에서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제 작업을 하는 비용과 시신을 처리하는 비용을 대비해 봤을 때 시신 처리 비용이 훨씬 더 싸기 때문에 방호 작업을 하지 않았다, 방제 작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언론 보도로 밝혀졌죠. 그러니까 사실은 생명보다는 이익이 더 중요했었다라는 그런 무서운 자본주의의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재난 자본주의라고. 네.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 이번 사건이 그렇게까지 비화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자본주의라는 게 여기에도 어느 정도 얽혀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얼마나 사람의 생명을 좀 우습게 알게 되는지 그런 것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거긴 밝혀졌잖아요. 이게 밝혀질 것 같으세요? 이 인격의 문제거든요. 국가 인격의 문제예요. 이런 철학 하에서는 우리가 다 실종자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잠재적인. 구하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화면을 보면서 슬픈 이유 중에, 그리고 누구라도 꼭 구출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내 가족이나 내가. 근데 지금 이 과정을 통해 지켜봤듯이 구조하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각자 자기 살려고. 이런 철학을 가진 정권 사회에서는 우리 다 실종자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만약에 유가족들이 진상조사회를 꾸민다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300명은 사실 더 큰 사건도 있긴 해요. 더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하지만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뻔히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모두가 다 죽은 사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추모하고 이 정도에서 잊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건을 지금 무섭거든요. 좀 숨기고 있는 힘이 너무 거대하다고 생각하니까 좀 무섭기도 해요. 화는 나지만.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 사건을 실체를 밝히려고 다 같이 힘을 모아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우리를 구하러 올 사람 없다 이거지. 구하러 올 사람들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